이 책 안에도 제가 보니까 책 추천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거를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고르게 해서 흘려보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공존해야 하는데 사실 반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행을 하다 보면 심화를 할 시간이 없다. 네, 그리고 심화를 하다 보면 선행을 못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선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행을 도대체 왜 할까? 왜 빨리 배울까?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빨리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든 제대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행, 선행, 심화 이런 걸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이제 명확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라줄게 영어책의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수학 전문가 주단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교육 채널 교집합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교육 전문가 주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 책을 내셔서요.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로드맵 책처럼 오늘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초등 수학 학습에서 일단 학년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학년별로 조금 다뤄야 될 핵심 개념 한 가지씩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학 개념은 기본적으로 학문 자체가 나선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위계성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저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쭉 위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각 학년마다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꼽자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별로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텐데요. 1학년은 일단 우리 아이들이 수세기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덧셈뺄셈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덧셈뺄셈의 그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흡감과 키움과 동시에 덧셈뺄셈의 표현들을 익숙하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곱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곱셈 99 나오기 시작을 할 때 아이들이 덧셈의 원리로 이어서 곱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이때 애들이 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계 보는 거거든요. 시계 보는 거. 시간이랑 시각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시켜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3학년은 대망의 분수가 나오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준비는 하고 계실 거예요. 3학년이 워낙에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하지만 이때 배우는 분수 개념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지 않고 1학년 올라갔을 때 5학년 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배우는 수학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학년 때는 도형이 주로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4학년 정도 되면 구체적인 용어들과 동시에 개념들, 성질들 이런 것들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배운 개념들이 또 중학교 도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4학년 때 도형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학년 때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분수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5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칙연산도 이제 자연수에서는 다 배웠고 그리고 이때 분수와 관련된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4학년까지는 분수 덧셈뺄셈에서도 분모가 같은 분수를 계산을 했던 걸 배웠다면 5학년 때부터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통분의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뭐 약분하고 뭐 이런 여러 개념들, 약수합에서 이런 것들도 배우기 시작을 해서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고요. 6학년 때는 중등하고 연계되는 그런 단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와 비율, 그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학년별로 이렇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약간 영어랑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감각이랑 곱셈 이런 거는 약간 파닉스, 리더스 이런 거 하다가 3, 4학년 때 분수, 용어, 도형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또 이제 읽기 유창성 키우고 이런 거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년별로 이렇게 단계가 뛸 때마다 수학의 위계성이 철저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학년 때는 나오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개수도 적고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도와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문제집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아이들이 좀 흥미를 빨리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학습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늘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제 교구 사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관련된 동화책 읽는다거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워낙 뭐 웹툰 형태나 인강 형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익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개념도 더 깊어지고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익힌다는 것 자체를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개념이지? 막 이런 생각부터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시작은 용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한자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용어를 바탕으로 성질 같은 것도 연계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실제 문제 적용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개념의 밀도를 쌓아가는 것까지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시작은 용어를 익히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를 정확하게 자기식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익숙하게 훈련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한 번씩 생각하고 풀 수 있게끔 훈련시켜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훈련만 따로 하는 특강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쉬울 때부터 그런 것들 훈련시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참 공부란 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을 잡는 방법 같아요. 특히 노트나 뭐 오답, 봉투 활용법 이런 것들을 진짜 자세하게 담아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백지 테스트나 뭐 목차 활용법, 오답, 노트 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수학 공부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보통 문제풀이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개념학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적용한 문제풀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수학 공부의 시작이 문제를 풀고 난 후부터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 혹은 맞은 문제조차도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만약 미흡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개념으로 복귀해서 다시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 세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에 저희 채널 나오셔서 개념 노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노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개념은 카드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답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봉투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가지고 다녔던 단어장 이런 이런 카드 같은 거 혹은 아이들 어릴 때 단어 공부 때문에 만들어주셨던 플래시카드 이런 형태를 조금 착안을 해서 수학에서 개념 카드를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저학년 때는 정말 단순히 앞에는 용어의 이름, 뒤에는 설명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지만 고학년이 되면 크기도 조금 커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내가 틀렸던 문제들 뭐 이런 것까지 적게 하는 이런 형태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을 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실제 문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문제 적용을 해보면서 동시에 실제 개념들도 내 머릿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인출해내는 과정으로 백지 테스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할 때 막연하게 그냥 백지 위에 쓰라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목차를 활용하는 거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소목차들까지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워보는 형태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조금 큐를 주고 힌트 주고 세부적인 거를 이제 활용을 더 여기서 써봐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개념 카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목차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풀고 오답 봉투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답 봉투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의 변형이고요. 이것도 오답 노트는 모든 과목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참 만들기는 어려운데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문제가 섞인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봉투를 선호하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서류 봉투 준비하셔서 오답 노트 만들듯이 문제를 잘라서 넣는 건 동일해요. 동일한데 오답 노트는 틀린 순서대로 붙인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안에 풀이 과정들을 적어둔다는 거 번거로운 것들 그리고
그리고 또 붙이다 보면은 이걸 또 눈치 빠른 아이들은 연결해가지고 그냥 푸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네. 저희가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집 보고 답을 기억해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더 이제 떼어놓는 방식의 하나로 봉투를 생각을 한 건데 집어넣고 꺼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투리 시간에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오답 봉투에서 꺼낸 문제를 풀어본 다음 풀었으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이. 네, 희열감 같은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 봉투에 들어있던 문제 양이 줄어든다는 거. 뭔가 완결된 공부의 형태를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내가 해나가고 있다는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주의하실 몇 가지들은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틀렸을 때 한 번은 문제집 형태에서 풀어보고 근데 그 당시에 다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실수였던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산 실수 혹은 잘못 본 거, 제대로 풀어놓고 답을 잘못 표기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오답 봉투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패스. 걔네들은 그냥 문제집에서 해결을 하면 되고 이걸 내가 뭐 한 10분이라도 고민을 해봤다 혹은 답안지를 봤다 설명을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풀어봐야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답 봉투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 양이 점점 늘어나면 이것도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눠서 봉투를 여러 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봉투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다이소 가면 10장 들어있는 거 1,000원이니까. 봉투 앞에 어떤 단원, 또 언제 공부한 거, 누구 거, 예쁘게 아이들 꾸미는 거 좋아하면 같이 꾸미셔가지고 봉투 만드신 후에 해당되는 단원 혹은 범위 이 안에 문제들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면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1차적으로 해결을 한 거라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다 푼 것들은 찢어서 버린다고 하지만 못 풀었던 문제는 다시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푼 문제들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다. 근데 이게 오답 노트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문제가 무작위로 뽑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문제를 뽑아서 풀기 때문에 이 문제만 보고는 어느 문제집에 몇 번 문제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표기해서 넣으셔야 채점을 나중에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오답 봉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만들기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어서. 그리고 더 좋게는 정말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들만 넣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효율도를 많이 높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틀리는 문제 반복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줄여줄 것 같네요. 책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께서 조금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같은 거 한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는 문제집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실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 수학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은 일단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영어도 물론 그렇지만 수학은 초등 수학 섹션이 제일 커요. 정말 요즘은 제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약간 변태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 세세한 그런 영역까지 다 문제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집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를 봐야 되는 타이밍도 있고 개념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강이나 웹툰이나 뭐 이런 것들의 부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도 있는데 무조건 문제집부터 시작한다. 이게 미취학 때부터 사실 시작돼요. 근데 미취학 때. 사실 저도 수학 방송 같은 거 보면 모든 걸 다 문제집 이름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집 풀면은 애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집을 또 풀리실 때도 자신의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좋다는 문제집 골라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라인업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시각을 넓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보통 문제집 질문을 하실 때 레벨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문제집 종류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느 출판사 걸 풀려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많이 알고 계시는 모든 출판사의 문제들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영어도 그럴 수 있겠으나 저는 영어는 잘 모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으로 문제집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별로 이 문제집은 이런 특화점이 있어 라고 해서 그런 특장점을 살리는 구성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문제들의 패턴이라던가 수준이 같은 수준이라면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모든 문제집이 비슷한 문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한 20% 정도는 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인상적으로 보신다면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골라준 문제집이 잘못된 게 아닐까?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마치 이걸 풀려서 다른 걸 못 풀려서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문제집 한 권을 골랐다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소화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손으로 직접 고른 거 이런 것들을 풀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아이 수준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보편적인 기준이 70%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70%. 거예요. 너무 쉬워도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쵸. 너무 어려우면 의욕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한 70% 정답률을 보이는 그런 문제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90%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집을 골라주시고요. 우리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시라는 건 아무거나 네가 풀고 싶은 문제집을 골라봐 이러면 애들이 고르는 문제집은 굉장히 뻔해요. 그렇죠. 얇고 그림 좀 있고 앞에 표지에 펭수 그려져 있고 뭐 아니 카카오 그려져 있고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집들 라인업을 쫙 깔아 놓으시고 이것들 중에 골라. 네. 3-4권 중에 한 권을 골라.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고른 문제집에 대한 애착도 늘릴 수 있도록 앞에 각오도 쓰고 그리고 본인이 학습 계획 좀 세워보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 안에도 제가 보니까 책 추천도 많이 해주셨고 그거를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고르게 해서 풀려보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인상도 깊었던 게 선행과 심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런 스케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수학에서의 선행과 심화는 뜨거운 감자예요. 두 개가 공존해야 하는데 사실 반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행을 하다 보면 심화를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심화를 하다 보면 선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선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행을 도대체 왜 할까? 왜 빨리 배울까?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 왜 미리 공부해야 되냐면 어려운 내용들을 정해진 시간 동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심화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빨리. 누가 빨리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든 제대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른 선행보다는 항상 심화를 곁들인 완정적인 1년 선행을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선행 시작하시는 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1학년 때는 솔직히 아이가 문제집을 안 풀어도 됩니다. 교과서 그리고 동화책 아니면은 개념 공부 이런 걸 중심으로 수감각 키우고 교구 가지고 놀고 보드게임하고 이렇게 뭔가 수학과 친해지는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경험들을 가지고 가는 게 1,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3학년 때 예습부터 시작해서 선행을 하게 된다면 예습과 선행은 또 다르거든요. 예습은 뭘 배우는지 그냥 가볍게 읽고 가는 거라면 선행은 선행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바로 테스트해도 80점 이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깊이를 가져가는 게 선행이라고 하는데 그 선행과 예습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씩 선행으로 너무 심한 선행으로 가게 되는 게 3학년.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선행을 함과 동시에 심화로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렇게 또 답변이 가겠죠. 심화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이것도 선행이 시작하는 타이밍부터 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나눠드려요, 제가. 왜냐면 보통 수학학원에서는 선행 진도를 같이 나갑니다, 현행과. 보통은 그렇게 나가요. 중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기 중인데 선행 진도 나가고 있다가 중간고사가 된다. 그러면 선행 진도를 멈추고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선행을 시작하는데 애들이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또 약간 겹쳐서 앞부분 했던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이제 선행과 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은 방학 때 하는 것이고
현행은 학기 중에 하라. 그런데 학기 중에 하는 현행이 조금 널널하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이미 선행을 한 걸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걸 그냥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학기 중에는 심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물려 가면 미리 배운 걸 학교에서 배우면서 다시 확인하고 이걸 심화해 가면서 심화 과정을 단단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거 선행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5학년 심화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아이가 풀 수 있을까? 못 풀고 있다면 선행을 헛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명제를 꼭 기억을 하시고 아이들 스케줄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선생님께서 현행, 선행, 심화 이런 걸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이제 명확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영어도 참 마찬가지지만 이제 두려움, 거부감, 뭐 정서가 안 좋고 습관 안 잡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초등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수학이 싫은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서. 네, 당연히 어려워서. 어려운 걸 어렵지 않게 바꿔주는 방법은 당연히 쉬운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70% 정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두려움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률 거의 뭐 80% 정도로 올려서 정말 쉽게 느껴지는 문제집으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도 최대한 많이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지도를 하실 때 3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3가지요? 네. 예. 일단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무조건 그럴 수 있어.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뭐든지 다 그럴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왜 너만 그러는 거야? 딴 애들은 다 해.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딴 애들이 다 해도 우리 아이가 못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당연하다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해. 그렇죠. 배웠던 걸 왜 기억을 못하지? 또 이미 배웠던 거잖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럴 수 있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하고 계속 반복해서 틀려도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당연하고 틀릴 수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보살이 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이들한테 지도라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티처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 2학년 때는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내용이 쉽고 또 아이들 중에는 엄마랑 같이 하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그래도 쉬운 내용이고 3학년부터 이제 이거는 해야지 다음 거 할 수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르치시다가 둘 다 감정 상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어떻게 보면 감동이 조금 있었어요. 들으면서 이 선생님 책에서도 저 사부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부 정도 끝부분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효능감,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말들 이런 거가 되게 따뜻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이제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골라줄게 영어책 구독자 학부모님들께 수학 교육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최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부모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차선을 택할 수 있을까? 모두 다 최선을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난 것들은 후회하시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모든 기준은 우리 아이가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의 깜냥만큼 수학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일단 수학이 로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 때문에 정서가 망가지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수학을 조금 부족하게 못하더라도 아이가 공부 정서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학이란 과목이 꼭 입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아이들한테 그 생각이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누구나 현명한 부모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실제적인 그런 팁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5부 증정하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보신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평 많이 달아주시면 추첨 통해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